매달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죠.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단 뉴스 소식을 전해주실 월담 노조 활동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월시아공단 노동조합 월담에서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혜진님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방송은 오늘이 첫 출연이시죠? 네, 첫 출연입니다. 몇 차례 출연 제의를 받긴 했었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 이제야 녹음을 하게 됐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희 방송이 아마 혜진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로 3년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해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혜진님께 제가 그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은 납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아마 이슈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왜 갖지 못했을까요? 원체 바쁘신 분이니까요. 이거는 뭐 사실 세상 섭외하기 힘든 분 중에 한 분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김혜진 님이.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김혜진 님을 저희 방송이 결국 섭외에 성공했다는 거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네,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나오신 김에 오늘 하실 말씀은 충분히 나눠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첫 번째 공단 뉴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이 노동이 있는 산업단지를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얼마 전에 열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정책과 관련된 소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에서도 산업단지 관련 소식들을 그동안 많이 다뤄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주된 청취자로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 얘기는 뺄래야 뺄 수가 없긴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잘 아실 만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방송을 꼭 작은 사업장 분들만 듣는 건 아닐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무슨 지상파 라디오처럼 청취자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청취자 조사도 하셔야 되는데. 좀 저희가 잘 나가면 그때 고민해 봐야겠죠. 네네. 그 산업단지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일단 자신이 산업단지에서 직접 일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산업단지라고 하면 그냥 뭐 크고 작은 공장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곳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산업단지가 어떤 곳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는 용현님이 말씀하신 공장 같은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연구, 유통, 정보처리 같은 다양한 산업활동을 아우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공장이 밀집한 공간이지만 그건 너무 산업단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넓은 측면에서 보면 산업단지는 단순히 공업지역만을 이르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산업용수도 있어야 되고 전기, 도로,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게 다 산업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을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초기 투자 비용도 아끼고 업종 간 시너지 효과도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산업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여기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단원 FM이 있는 안산에도 그 반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안산 스마트 허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꿔서 부르면 뭔가 다른 게 좀 있어 보이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공식 명칭은 안산 스마트 허브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지금도 반월시아 공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산업단지라는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데 산업단지가 또 안산 스마트 허브로 바뀐 거였군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옛날 사람인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요새
그 차로 운전하시면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도로 표지판이나 공단 입구 이쪽에 보면은 지나가시다 보면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시화산업단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시흥 스마트 허브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아, 네. 도로 표지판이 다 바뀌었나요? 그렇게 바뀐 지도 꽤 됐어요. 최근 일이 아닙니다. 아니, 네. 도로 표지판은 계속 다니면서 봤는데도 여전히 공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름이 다 바뀐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혜진님이 아까 안산과 시흥 두 곳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통칭해서 반월시야공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러면 국내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지금 혹시 얼마나 되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올해 1월 통계 기준으로 보니까 국가산업단지가 53곳이고요. 전체 산단수는 총 1,133곳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죠? 네. 입주 업체 수로 보면 12만 9,119곳에 달하고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수는 무려 239만 85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요. 네. 업체 한 곳당 고용 인원은 평균 18.5명, 20명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산업단지 외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아파트형 공장이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명칭을 바꿔서 제조, 연구개발, 정보통신업 등이 입주하는 단지를 말하는데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1,464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지금 열거해 주셨는데요. 일단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산업단지의 그 제조업 사업장 등등이 입주업체들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업체 한 곳당 고용 인원은 20명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국가 산단은 이제 여기 반월 산단이나 인근에 있는 시야 산단을 포함해서 총 53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국가 산단 말고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산업단지가 매우 많은데요. 국가산단은 이제 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는 곳이잖아요. 네. 정부가 법령을 만들고 그 법령에 의거해서 이제 산단을 조성할 대상 지역 지정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것을 국가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지자체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조성을 해서 이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산단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깨한다는 목적으로 농공단지를 설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몇몇 이제 지역들의 경우는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 이야기를 늘상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네. 그러면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 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도가 되었나요? 네, 그런데 산업단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 사용자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많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지난해 8월에 민주노총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나 근로자 대표제도 시행의 비율이 38.5%, 45.1%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산업단지가 아닌 곳의 비율을 보면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이제 23.7%, 27.2%여서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회사가 지목한다. 이런 응답이 35.3%로 나타난 것을 보면 노사관계가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작은 사업장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 밖의 처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로가 노사협의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대표제를 통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맞아요. 일단 워낙 작은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채 20명이 안 되잖아요. 한 네. 기업당 평균이.
작은 사업장들은 노조를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뭐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방식이 정말 적절한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개해 주신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온 건가요? 네네. 어쨌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작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최종우 미조직 전략조직실장이 239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직접 활성화 기본 계획 같은 거를 이제 세우는데 보통 그리고 산단의 정책 심의를 하고 운영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구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노동자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세울 때도 노동자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죠. 결국은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정말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좀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네, 이날 토론회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산업단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굉장히 작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노동환경 개선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휴게실을 마련한다든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 스스로가 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전체 차원에서 뭐 관리 지침도 만들고 산업재해 뭐 예방을 위한 이제 공동의 노력도 기울이면서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제도 같은 것도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부가 일회성으로 지원해서는 해결이 잘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 과제 전체를 좀 기획을 잘 하고 산업단지 관리 지침에 아예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단지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든가 산업안전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혜진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취약한 안전 시스템이라는 이 산업단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단지 차원의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기를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다음 소식인데요. 네. 지난 8월 24일이었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게 2004년 첫 번째로 법 개정 시도가 있은지로부터 무려 21년 만의 일이라고 하죠. 아, 네, 맞아요. 무려 20년이 지났네요. 그 노조법 개정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1월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국중공업이고 지금은 두산중공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산중공업의 노조에 계시던 배다로 님이 공장 한켠에서 몸에 불을 붙여서 자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예고에 맞서서 파업을 벌였다가 회사가 6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임금을 가압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항의하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죠. 이 배다로님의 자결이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손배 가압류가 노동조합을 옥죄는 신종 무기로 기능하는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회사의 손배 청구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매우 높았고요. 그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제 1년 뒤인 2004년이죠. 네.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군요. 왜 지금까지 노동계가 노조법 2, 3조 개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다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2003년 두산중공업 노조 탄압 사건 외에도 노조법 개정 요구가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었던 또 다른 계기가 있었죠? 네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 법안이 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지 아시나요? 네, 저는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다종다양한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네. 저야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목도 아픈데. 예, 목도 아프시고 굉장히 또 길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혜진님만큼 조리 있게 설명할 자신은 일단 없고요. 또 그래도 오늘 소식을 미리 준비해 오신 분의 또 성의를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의를 진짜 생각해 주시는 거 맞죠? 네, 그럼요. 대신에 제가 노란봉투법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라고 해야 되나? 연관 키워드 정도는 읊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를 한번 읊어주시죠.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제시어로 던져보겠습니다. 쌍용차, 시사인, 이효리. 쌍용차는 당연히 맞추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시사인이나 이효리, 이거는 좀 심화 과정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시사인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사 전문 주간지 이름이고요. 지금도 발행되고 있죠. 이효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바로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럼 제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노조법 개정안, 즉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은 이제 2009년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대규모 정리해고가 벌어졌고요. 그것에 저항해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이제 투쟁을 했죠. 네. 근데 그 투쟁에 대해서 불법 딱지를 붙이면서 법원이 47억 원의 배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이제 47억 원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또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쌍용자동차와 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2019년까지 무려 30여 명이 사망을 하신 거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많이들 고민을 했는데 한 시민이 시사주간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사인의 독자 편지를 통해서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보내신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47,000원을 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 47억 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보내신 거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에 화답해서 성금을 모금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가수 이효리 씨가 이제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모였던 게 바로 노란 봉투 캠페인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캠페인의 이름을 따서 기업들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좀 제한을 하자. 그래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제 마음들이 모여서 노조법 3조 개정안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노조법 3조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네. 실은 지난달에 있었던 저희 방송에서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개정안의 취지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 조영신 변호사님과 함께 다루긴 했거든요. 네, 그랬군요. 네. 예. 물론 이제 그때는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어떤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이 있었나 이렇게 살펴본 건 아니었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럼요. 잘릴 우려는 없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전까지 노조법 3조에 관한 얘기, 즉 손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게 노란봉투법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노조법 2, 3조입니다. 3조가 손배 가압류에 관한 내용이고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고, 2조는 원청이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임해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붙여서 노란봉투법의 명칭을 같이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한 건데요. 거제 통영 고성 사내하청 지회, 즉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들이 빼앗아간 임금을 돌려내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51일간 파업을 한 게 있습니다. 2022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원청이 그 교섭에 나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노동자가 용접을 한 작은 철망에 스스로 몸을 가두면서 이제 농성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원청이 사용자로 책임을 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원청은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그 교섭을 거부해서 굉장히 투쟁이 길어졌고요. 그 투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무려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그 노동자들에게 청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너무 황당한데 여기에다가 470억의 손해배상을 하냐, 이거는 너무 심각하구나. 이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원청이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도 함께 금지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를 모아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이때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했던 이 법안의 명칭을 여기에도 함께 사용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별칭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혜디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자, 기회를 주신다면 살짝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어떨까요? 쌍용차는 일단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대로 가고, 두 번째 키워드는 진짜 사장 교섭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 손배폭탄 방지법.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이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섭에 나와야 된다. 이래서 진짜 사장 교섭법이고요. 네. 그리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손배폭탄 방지법, 매우 요약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사인 이후리도 매우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도 간략히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21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1년 동안 통과가 안 됐으니 얼마나 과정이 험난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법안이 늘 올라갔지만 한 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1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처음으로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 윤석열 대통령 때였으니까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제 거부권이라고 부르죠. 네. 그 거부권 행사로 결국은 두 차례 모두 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죠. 21년 동안 매번 안을 내고 매번 이제 거절되는 일을 반복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이제 드디어 국회를 이제 통과하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원청 얼굴 한번 보자고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닿은 역사적 결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이제 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영 일색인 노동계와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경영계 쪽은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참 나쁘죠. 왜냐면 여태까지 권한은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도둑놈 심보로 계속 기업을 경영하다가 이제 네가 권한이 있는 만큼 교섭에 나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거부하려고 되게 애를 썼던 거죠.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가 되자마자 사용자 측은 이제 경제 6단체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기업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경제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탄을 하면서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무책임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남겨왔고 그 무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좀 호환무치한 모습이네요. 그
아니, 그리고 국힘은 어디서 감히 내란을 입에 올리나요? 그러니까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내란 세력이라는 걸 네. 사람들이 자꾸 인식하도록 반복 학습을 시켜주는 것 예, 같아요. 참,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에. 아무튼 참, 그렇긴 한데요. 예, 이쯤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 이것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런 게 정말로 그들이 얘기하듯이 한국 경제를 파탄내는 문제인가요? 당연히 한국 경제를 파탄낼 수가 없죠. 사실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용인하지 않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 이건 이 경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경제 아닌가요? 그러게요. 사실 그동안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를 압박하고 네가 파업을 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을 평생 괴롭히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배 청구 자체가 노조 파괴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청과의 교섭,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청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가 교섭을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가 굉장히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 작업 환경을 바꾸려면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계 설비나 또는 공장의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이 안전 설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하청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은 그런 설비를 해달라고 원청에게 요구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장,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교섭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될 시점쯤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취하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쌍용자동차도 그렇고 손해배상을 이제 취하를 하면서 어쨌든 대화를 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란봉투법 이제 투쟁에 불을 다시 붙였던 대우조선 해양은 아직은 손배가 최종적으로 철회되진 않았고 논의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정말 깊게 공감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정부와 노사 모두가 노력하고 협력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기후위기는 생명을 불평등하게 위협한다. 라는 마지막 공단 뉴스입니다. 네. 뭐 기후위기 하면 올여름 그 지독했던 더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긴 한데요. 올여름도 정말 찌는 듯한 날씨가 계속됐잖아요. 그나마 뭐 요 근래 날씨가 좀 밤낮 일교차는 있더라도 많이 선선해진 것 같긴 하고요. 네, 맞아요. 역대급 폭염이라는 얘기가 해마다 들려오고 매년 열대야가 지속된 날짜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네,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지만 사실 이런 극한의 더위도 누군가에겐 더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덥다고 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더운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시설 거주자 등 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은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사회적 고립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의 피해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생각해보면 일터 안에서도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은 그런 주제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일상을 위해서 누군가는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급식 노동자나 폭염 속에 음식을 나르는 배달 노동자, 네. 그리고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 택배 노동자, 그리고 1터와 3터를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 야외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건설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 등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가장 더운 공간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특별하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국제노동기구죠. ILO라고 하는데요.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을 노동자 건강에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위협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2억 명 이상이 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는 이제 농업, 건설, 운송 부문에 주로 저소득, 비공식, 이주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폭염은 점점 더 가장 약한 노동자들에게 구조적으로 그 피해를 떠넘기고 있는 셈인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폭염도 뭐 일시적인 재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가 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응은 정말 느리고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기상청이 매일 경보를 발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그 핸드폰 넣고 계시다 깜짝깜짝 놀라던데,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법령도 개정이 돼서 폭염 시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 하청, 단기 계약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쉴 공간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기후위기에서 위험은 구조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혜진님 말씀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의 침해 문제가 뭐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 대책은 이런 현실들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걸 보니까 산업부가 관할해온 에너지 정책 부문을 대거 환경부로 이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재편한다는 안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에너지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좀 기울여질 것 같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좀 집중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 환경단체들은 기후 생태 위기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고 탄소 중립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걸 여전히 뭐 경제 발전이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만 자꾸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산업진흥을 한다는 명분으로 뭔가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발전시킬까, 이런 문제를 고민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환경단체들은 국정의 축이 경제 산업 성장에 딱 집중돼 있다 보니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뭐 그냥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시급할 것 같아요. 네네. 기후위기를 줄이려면 당연히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문제는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석탄화력소, 화력발전소 경우는 이제 폐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폐쇄를 할 때 결국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마련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길고 잔인했던 여름도 차츰 물러가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 성큼 다가올 겨울이 가져올 수 있는 뭐 한파라든지 폭설의 또 다른 이런 영향들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게 또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살아갈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 같고요.
오늘 월다움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혜진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청취자들과 함께해서 무척 즐거웠고요. 전해드릴 소식 좀 많지 않아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예, 오늘 공단 뉴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지금 시간도 충분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방송에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진님의 선곡으로 노래 한 곡 청해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오늘 선곡했습니다.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인데요.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늦은 밤참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우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별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나는 꿈을 꾸었죠. 달님이 말을 했죠. 어서 위로 올라와 나와 함께 놀자고. 늦은 밤참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엄마도 날 수 없다 오늘도 혼이 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별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라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거야.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별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라 저희는 이제 다음 코너인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로 이번에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로 벌써 두 번째 출연이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손진우입니다. 예,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기대되시죠? 오늘 그럼요. 제가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산업재해 감축 및 예방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한 모두 발언 자리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꽤 자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내렸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용현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7월 말에도 산업재해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라까지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힘주어 강조했듯이 산업재해 근본 대책 마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국정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 그 자체로 그만큼 한국의 산재 사고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부가 칼을 뽑아들기 전에는 기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의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대통령의 말과 행동만 쳐다보면서 산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길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압박하는데 일정하게 효과를 가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국정 지지율이 비교적 굉장히 높은 임기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당장은 행정수반의 지시사항이 소위 말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는 시기인 거죠. 그쵸. 근데 만약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시들어진다면 그래서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땐 대통령이나 정부가 가진 힘도 임기 초반과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이 일일이 산재다발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경영 책임자를 호되게 꾸짖고 경제적인 제재 방안을 찾으라는 식으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진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억제 방식은 사실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오늘 방송에서는 주로 이 지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실은 저희 연구소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방향과 관련해서 정책 의견서를 지난 8월 14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도 정책 의견서 서두에 이재명 정부가 산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데 대해서 저희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여러 우려 지점을 남겼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사실 역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사망사고 숫자를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해마다 한 800에서 900명가량 일터에서 사고로 죽어나가는 현실이거든요.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목표 자체가 아주 단기적으로 사망사고 감축,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과를 내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사망사고 감축이 국가 차원의 노동안전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면 이건 또 그 결과로서는 좋은 현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좀 어떤 점에서 사망사고 감축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정부 대책이 우려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제적 제재 방안 등을 찾아서 실효성 있는 규제를 고민하는 건 물론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죠. 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정부의 행정력이 가 닿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또 이렇게 정부가 산재다발 기업을 엄정한 처벌과 규제로 다스리겠다고 하면 그 역으로 일상적인 안전보건 체계가 자리 잡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왜곡된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한마디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상적인 안전보건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험 작업을 거부할 수 있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 조치를 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면 그럴 경우에는 정부의 지금 같은 메시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마 반월시야공단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도 대부분 노조 없는 사업장이 많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겠네요. 네, 반월시야공단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노조가 있든 없든 위험은 어느 일터나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들이 내 일터의 위험에 대해서 사업주와 이야기를 할 수 없거나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셈 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위험이 은폐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거나 그렇게 되기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네. 사실 현장의 위험 요인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만 적절하게 제어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위험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그 위험은 제거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덩달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험이 은폐되어서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포착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위험이 방치되면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뒤따라야 할 적절한 대처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중대재해가 났으면 즉시 작업 중지를 해서 그 재해자에 대한 응급 조치부터 해야겠고 재해자의 동료들도 서둘러 그 현장에서 대피시키고 그 다음엔 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조치들이 노동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부터 저는 들거든요. 네, 용현님 굉장히 탁월한 훌륭한 답변인데요. 용현님 말씀처럼 중대재해든 아니든 뭐 중요하지 않고 사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이 즉시 위험을 멈추고 위험한 작업을 멈추고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위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도 쉽사리 감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산재가 의도적으로 은폐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험을 감추고 은폐하는 조직에서는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이 수립될 리도 굉장히 만무한 거죠. 네.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재해 예방은 안전보건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거죠. 전 사회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서 이런 안전보건 조직 문화가 모든 일터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노사가
너나 없이 모두 예방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법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일부 모범적인 기업들에서는 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사가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우리 현장의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아주 일부 사례에 그칠 뿐이고 대다수 기업들은 그보다 굉장히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건 저도 뭔지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전보건 시스템을 현장에 안착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뒷전이고 무조건 사고 안 나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할 뿐이고 그러다가 사고가 혹시 나면 벌점이라든지 뭐 삼진아웃제 같은 징벌적인 제도로 노동자 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방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결국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자 개인을 탓하고 현장 통제를 더 강화해서 산재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렵지만 길을 찾아야 하니까 한노부연에서 이번에 정책의견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방향을 간략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일터의 구성원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무엇이 위험한지 말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논의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등해야 안전하다라는 말이 요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장의 위험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짜 안전한 일터 만들기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개별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의 산업안전 보건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에 제안한 건 크게 다음 4가지인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먼저 정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 그리고 회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제도나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도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사실 이런 전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전문 역량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제시한 과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 산하의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연구원들 그리고 근로자 건강센터라든지 직업 트라우마 센터 같은 곳들도 있어요. 이런 현재적인 수준에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이렇게 여러 곳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런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지금 시대에 조응하는, 지금 시대에 맞는 직업 건강 예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관이 맡은 바 역할을 조금 제대로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런 전문 역량 강화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강조하신 지점은 정부가 좀 보다 긴 호흡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축적하고 그렇게 축적된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요. 안전보건 문제를 풀어가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노사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에요.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마주 앉아서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사관계가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일터의 안전을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역할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로부터의 노력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아래로부터 나오는 현장의 힘과 의지가 사업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고 튼튼한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해 주실 제언은 또 뭔가요? 네, 세 번째는 공급망 내의 안전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사업장, 영세사업장, 협력업체 이렇게 불리는 곳들은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인력들도 없고 재원도 없고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해는 공급사슬 가장 말단에서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효과적인 위험관리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네. 동시에 대기업에게도 당신들이 이런 중소 영세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결과적으로 가장 정점에서 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의 안전 수준 향상에 대해서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치적, 행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원하청 격차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임금이나 복지 같은 부분에서만 한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 안전보건 역량에 있어서도 이런 원하청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인 것 같고, 이 간극을 메워나가는데 원청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정부가 앞장서는 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이죠. 사회 전체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한노부연의 네 번째 제안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산업 현장 내에서의 직업 건강 불평등, 소위 이제 안전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 장애를 가진 노동자, 고령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거나 몸에 맞지 않는 장비와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각종 예방 대책에 있어서 정부가 다양성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노동자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런 다양성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의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사업장 내에 연구조사를 할 때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파악하도록 하거든요. 네, 오스트리아에서는 노사정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젠더와 다양성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실시해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기도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을 꽤 많이 써가지고 서둘러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한노보연 손진호 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기적 성과보다는 전 사회적인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언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과거에는 무척 생소하다고 느끼실 법한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텐데요. 요즘 들어서 일터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건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 대응을 보면서 대화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실감이 나지 않지만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손진호 소장님은 이런 현상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도 사실은 궁금한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할 말씀 듣고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통령실에 감히 저희가 제출한 정책 의견서를 중심으로 여러 제안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주되게 말씀드렸던 건 전 사회적인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방안 말고도 실은 굉장히 다양한 제안들을 저희가 정책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실 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제한서 분량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내 주변 동료나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저희에게도 함께 그런 고민들을 전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 우리 손진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급히 저희 방송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66회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